경매는요,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제가 이 권리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부동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각부는 볼 거 없겠죠. 예, 소유권이 있으니까 경매에 나왔고요. 그래서 각부는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는데 을구에 보시면 을구에 건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담보를 하나만 대표면 되는데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2010년도 1월 1일 날 국민은행에 3천만 원의 건저당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5월 2일에 김 XX가 임차권이 있어요. 2012년도 5월 10일 날 주택은행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연체를 시켰을 때 은행에서 경매 넣죠. 경매 넣는데 국민은행이 연체를 시킬 수도 있고 주택은행이 연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임차권이라는 것은 보증금 못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이 사람이 경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은행이 경매 채권자입니다. 주택은행이 경매 채권자가 되면은요, 이 주택은행 건저당만 말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낙찰을 받으면 그 과거의 권리가 다 없어져야만 온전한 내게 되죠. 이게 주택은행이 경매를 넣어도요, 1순위 건저당권자인 국민은행부터 쭉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가 됩니까? 국민은행 건저당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2009년도 12월 10일 날 전세권 2천만 원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주택은행이 1천만 원 더 들어가는데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 앞에 전세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가 안아야 됩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쭉 없어지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민법에서 소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소재가 뭡니까? 이거 일본 말이죠. 일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일본 민법을 본받아서 그런데 그 경상도 가면은 청소한다는 말을 소재한다는 소리를 쓰거든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싹 없앤다는 이야기를 소재주의라고 합니다. 소재주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참 쉽죠. 참 쉬운데요.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거 보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말소 기준 권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요즘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우리 왜 이사 가면은 전세 들어가고 이러면은 확정일자 받고 저거 하죠. 저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확정일자와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이 3대 요건이 대항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내 뒤에 설정된 권리자들, 건저당권자들보다는 내가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놓으면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 때,
그때 다른 건저당이 없으면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경매로 집이 날아가도 내가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실거주가 안 되거나 확정일자가 늦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데 옮겨놓거나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 배당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걸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딱 이렇게 보세요. 첫째, 을구에서 뭐 1번 건저당 1번, 2번, 3번, 4번 건저당까지 쭉 있어도 맨 위에 있는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맨 위에 있는 건저당이 말소 기준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고요. 요 앞에 있는 세입자. 이 세입자는 전입일자입니다. 이 건저당의 설정 일자보다도 앞서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일자가 앞서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이거 안아야 합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 물건들은요, 보통 51%, 48%, 32%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싸다고 물면은 이거는 피부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건 간단합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앞으로 공부해서 하십시오. 일반적인 경우만 말씀드릴게요. 건저당권이 쭉 있으면, 뭐 하나밖에 없으면 하지만 쭉 있으면 맨 앞서 있는 건저당권의 말소 기준 권리이고 그 앞에 임차권, 전세권, 전세 세입한 들어온 주민등록 들어온 사람들, 이것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 외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이제 각부에 보면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각부에 보면 가압류, 가처분 등등 쫙 있는데요. 있을 수 쭉 있거든요. 예. 가압류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경매하는데 권리 분석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려있는 경우예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려있는 경우는 가능하면 손대지 마십시오. 우리 같으면요, 이 가처분이 무슨 가처분인지를 파고들어서 이게 우리가 안아야 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수강 1, 20명 아파트가 이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이 아파트, 이 물건이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매를 받아놓으면요, 저 가처분한 권자한테 이 아파트 대금을 따로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되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되는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다 원인되는 권리로 해서 저 가처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결이 나버리면 경매고 지랄이고 만장황이 돼버립니다. 돈 다 물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먼저 들어온 건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 건저당권 앞서 있는 임차권 혹은 주민등록 세입자가 있으면 건드리지 마라. 세 번째,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가처분이 있으면 건드리지 마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매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등기부 요약 정보를 쭉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 건물은 2006년도에 이강훈 씨가 소유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2006년도 5월 30일 날 국민은행이 건저당을 설정했는데
경매는 가압류한 대우산업개발에서 들어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건조당 건은 여기 국민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한 게 먼저죠.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건조당이 2006년도 5월 30일입니다. 근데 여기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13년도 9월 3일 날 들어왔죠. 그러면 건조당 건 후입니까? 전입니까? 후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만일에 이게 임대차 전입자가 2013년이 아니라 2005년도 같으면 이게 건조당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임대차 보증금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야,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이거 이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우리 다음 값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본다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 교환에 이렇게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에 이렇게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소가 되는 권리, 인수가 되는 기준이 되는 권리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수란 말은 내가 안아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물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에는 저당권만 말소되는 기준 권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압류나 담보 가등기 같은 것도 말소 기준 권리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오면 예. 좀 연구해 보시고 예, 잘 아시는 분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압류나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입자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써요. 사실은 왜 신경이 많이 쓰이느냐 하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갖고 주민등록 등본 떼달라면 안 떼줍니다. 안 떼줘요. 당연히 남은 거 안 떼주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조사해낸 걸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법원에 조사해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자, 아까 제가 대항 요건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거주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라고 그랬죠. 요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내가 인수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동사무소 경매 공고 난 걸 가지고 가면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연령표라는 걸 떼줍니다. 그래서 그 전입세대 연령표를 보면 전입일자와 거기에 전입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확정일자와 실거주가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법원에서 임차조사해놓은 거 보면은 어떤 경우는 보면 전입일자는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일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예, 보증금이 얼마인가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데 보증금이 표시가 됐든 안 됐든 세입자가 배당 신고를 했든 안 했든 배당 요구를 했든 안 했든 상관하지 말고 전입일자에 말소 기준 권리에 앞서는 권리가 있으면 손대지 마세요. 예, 저도 그거 손 안 댑니다. 물론 그 근처 가가지고 잘 아시는 동네가 돼서 예, 아시는 동네가 돼가지고 잘 옛날 집주인한테 확인받고 이거 문제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횡재하고 건질 수는 있겠지만 잘 모르고 설마 이러고 덤벼들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자, 우리 배당 요구 종기라는 거는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저는 얘기해 주시면 되고. 꼭 아셔야 될 게 이게 유치권입니다. 아까 말소 기준 권리 다음에서 경매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등록 임대차가 되어 있는 세입자가 문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 문제되는 게 이게 유치권입니다. 아까 그 경매 사이트에 이렇게 보면 사이트 꺼져버렸네. 그 물건 보면서 유치권이라고 빨간 걸 적힌한 거 있죠. 이게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남의 부동산에 내 물건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를 짓 공사를 하면서 안에 철근이 들어가죠. 세면을 갖다 붙죠. 콘크리트 갖다 붙죠. 예. 그 다음에 전기 배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호를 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기 시설하고 내부 인테리어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창호업자가 대금을 못 받았어요. 대금을 못 받았으면 이 건물은 완공이 되고 준공이 나도 그 창호는 건설회사 게 아니죠. 내 거죠. 그래서 내 물건이 나무 땅에 있다는 것을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 유치권이 뭐가 골 때리느냐 하면요. 뭐가 골 때리냐 하면 소유권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사용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갖다 경락을 받았을 때 유치권이 성립되면은요. 내가 경락 받고도 그 집 들어가서 못 삽니다. 유치권자가 합의 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유치권이 중요한데 제가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왜 이걸 설명하냐? 아니요.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사실상 말이에요. 유치권 성립이라는 게 까다롭습니다. 자, 내가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저기에 내가 공사했는데, 공사를 해놨는데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물건이 경매에 나왔단 말이죠. 경매에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유치권을 주장해가지고 내가 돈을 갖다 받기 위해서는 이걸 유치권을 성립시켜야 됩니다. 그게 까다로워요. 유치권 성립이 어떻게 까다롭냐면 이렇습니다. 첫째,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 물건 맞죠? 남은 부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자, 내가 공사대금 채권 있죠? 공사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변제기 도래했죠? 자, 그 다음에 채권과 목적물 간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대금 청구권이죠. 그죠? 그 목적물이 뭡니까? 내가 공사하는 창호죠.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적법한 점유가 자수돼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창호를 내가 깔고 안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게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창호가 들어있다고 해서 내가 파장 끼고 밖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 앉아가지고 너 경매 받아봐. 저거 유치권인데 저거 내 거야.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점유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 물건을 현실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가보고 현장에 가보고 이 사람이 물건을 안 지키고 있으면 그럼 점유권 유치권 성립 안 되네? 아닙니다. 점유에는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점유는 내가 직접 깔고 앉는 게 직접 점유고 간접 점유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점유를 시키는 거예요. 간혹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서초동에도 그런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건물 짓다가 말아갖고 앞에 보면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주식회사 무슨 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라고 안내문 꽝 붙여놔놓고 앞에 초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간접 점유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요. 가셔가지고 자 이게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물건들은요.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공사 채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물건.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보니까 유치권 행사한다는 표시도 없고 사람도 없는 물건. 이런 거는 유치권 신고는 되어 있지만 성립이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비교적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요거 낙찰받으면 돈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게 점유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은 지 10년 된 빌라가 있습니다. 10년 된 빌라가 있어요. 옥상에서 물이 셉니다. 그래서 공사업자를 불러서 방수를 시켰어요. 방수를 시켰는데 집이 경매에 날아가는데 이 사람이 공사업자 줄 돈이 있겠습니까? 공사업자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공사업자가 유치권 신고했습니다. 자, 유치권 승인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점유는 된다 치고 또 유치권 승인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요. 그 유치권의 성립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의 독립적인 행사가 있어요. 즉 이게 채권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독립적인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방수 공사를 해놓고 나면요. 거기에 발라져 있는 방수 도료를 갖다가
독립된 물건이라 볼 수는 없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경우는 승리,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권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그 유치권 점유의 공고가 없이 점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치권을 갖다가 신고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은 지 오래되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면, 지은 지 오래된 거 3년, 5년, 10년 오래되는 건 말입니다. 예. 신고되어 있으면 현장 딱 가보시고 요거는 신고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이트 들어가면 그 사이트 들어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유치권 신고는 되어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투명함. 그 성립 여부는 불투명함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권리 분석 실제적으로 할 때, 예,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계속 강조해 드렸죠. 말소 기준 권리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고. 예, 이거 있으면 그대로 덮어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입니다. 다음에, 자, 등기부 등본, 경매 사이트만 믿지 말고, 예, 입찰 대상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찰 당일날 아침에 반드시 발급해 보십시오. 반드시 발급해 보세요. 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고. 경매가 진행 중에 내가 진짜 운이 나쁘려고 하면요, 경매가 진행 중에 내가 확인 다 해봤는데, 예, 입찰 날짜 하루 전날, 예, 원인 무효 소송 들어오고 강제집행 정지 들어오고 난리 벅구통이 나 있는 수가 있습니다. 예,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 그거 엉터리 올라왔다고 해서, 불충분한 내용이 올라왔다고 해서 경매 사이트에 책임 못 묻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을 뿐이죠. 번거로울 뿐이죠. 뭐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 경매 공고 가지고요,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 열람표를 갖다가 끊어달라 그러면 이렇게 끊어줍니다. 끊어줘요. 요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누구한테 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전입일자가 나옵니다. 그죠? 요 전입일자하고 말소 기준 권리를 비교해야 됩니다. 물론 전입세대 열람표 발급해가지고, 예, 주민등록 전입자가 아무도 없으면 이거는 문제되는 세입자가 없다는 의미니까 신경 쓸 것도 없지만, 이렇게 있을 때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도 경매 사이트에 자기들이 발급받아갖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마시고 직접 발급받으십시오. 예, 믿지 마시고.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이게 남의 말을 잘 안 믿습니다. 남이 해놓은 것도 안 믿고 꼭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확인하고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괜히 남 믿었다가, 예,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도 하소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꼭 요것도 전세대 열람도 직접 확인하십시오. 임차인은요, 주민등록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을 가집니다. 근데 낙찰 이전에 입찰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해관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 임차인, 법원에서 임차인 조사해가지고 뭐 임대차 보증이 얼마인지 없다, 확정일자 유무도 안 나온다, 전입일자만 나온다. 그럼 이게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상관하지 말고 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간주하십시오. 그게 안전합니다. 이게 유행을 바라거나 다른 사람 믿지 못하는 확인되지 않은 말만 믿고 덤비들면 정말 개피 봅니다. 요즘 전세 보증금 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 80% 넘죠. 예, 3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전세 보증금이 보통 2억에서 2억 5천이 됩니다. 이거 1억에서 1억 5천, 뭐 2억 경락 받아가면요, 그 사람 전세 보증금 2억, 2억 5천 내가 물어줘야 돼요. 위험 부담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안아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안지 마세요, 이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경매 채권자가 후순위 건저당권자이거나 후순위 강제경매 신청자인 경우에 임차인의 전입일 이전에 존재하는 건저당이 있을 때 해당 건저당권자가 배당 요구 종이까지 배당의 신청을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것. 이거 완전 피바가지 쓰는 지름길입니다. 자, 1순위 건저당이 국민은행, 날짜를 적읍시다. 2010년 1월 1일 1순위 건저당이 국민은행에 1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기부에는 없지만 임차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2011년 10월 1일 날 김 XX가 전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가지고 대항력이 있어요. 자, 3순위로 2012년 5월 1일 날 우리은행에서 $5천만 원 건저당이었습니다. 자, 이 관계에서 우리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입니까? 국민은행이죠. 그런데 경매 사이트하고 법원 사이트 보면요, 이 입찰 들어가기 전날 이것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은행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돈 받을 게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채권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경매 채권자는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제가 배당 요구 종기를 설명하려다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법원에서 날짜를 딱 정해줘요. 며칠까지 권리자는 신고하시오라고. 그게 배당 요구 종기인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국민은행이 신고를 안 하면, 요구를 안 하면 이 사람 배당 못 받습니다. 채권이 있으면은 당연히 은행에서 요구하겠죠. 근데 말이에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 받아 놔놓고요, 대출은 다 갚고 건저당 말소 안 돼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받을 게 없어갖고 배당 요구 안 하겠죠. 그러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야 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없어서요, 이게. 없어지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느 게 됩니까? 예? 우리은행이 됩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임차권 존재하죠? 덮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를 경과해서 입찰할 때까지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때는요, 이 은행에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채권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채권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덮어 씁니다. 자, 이 관계 이해되십니까? 예. 실제로 이래가지고 보증금 날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래가지고. 물론 그 판사들이 경매 담당 판사를 마음씨 좋은 분을 만나면 이제 경락 불허가 신청을 갖다가 하면 허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입찰 날짜에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일주일 뒤가 낙찰 허가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 허가기일에 별 문제가 없으면 판사가 허가 결정을 내려요. 허가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 일주일 사이에 내가 이거 큰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낙찰 불허가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마음 좋은 판사는 불허 결정을 내려줍니다. 불허가 결정을 내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판사들은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그 불허가 결정 내려줄 이유가 없거든요. 네가 잘못한 거지, 네가 책임져야지 이러고 허가 결정 내버리고 나면 내가 임차권을 떠안든지 보증금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보증금 포기하는 사안들이요, 결국은 두 가지 사안들입니다. 보증금 포기하는 이 경매물건 검색해 보면요, 재경매라고 표시된 게 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재경매 물건은 경매 나올 때 보증금이 20%예요. 다른 거는 10%인데, 그 재경매 나오는 물건들이
대부분이 보면 그 보증금을 포기한 건들인데, 혹은 또 보증금 이제 그 돌려주고 다시 책임을 붙이는 이런 건들인데,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 분석 잘못해가지고 이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보증금 포기한 게 싸게 치이는 경우. 두 번째는 내가 시세를 잘못 알았더라. 그래서 꼬여가지고 입찰을 받았는데 이거는 내가 돈 납입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겠더라. 보증금 포기한 게 싸게 치겠더라. 보통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그 최저 경락가 그 가격 2억 4천짜리 입찰하면 보증금 2,4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억울해서 사겠습니까? 그거. 네 집 2,400만 원이 네 집 아예 이런다. 이거 누구 한 사람 연봉인데. 그러니까 신경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것도 나오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실제로 토지가 A, B, C, D 네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네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땅을 이렇게 가르는 거 아니죠. 그죠? 이걸 작업을 하려면 토지 분할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분할 작업을 거치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느냐면요. 이 네 사람이 똑같이 4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도로 가까운 쪽에 위치 좋은 쪽을 가지고 싶어 하죠. 이것 때문에 분할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이 분할 작업에 자신이 없으면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만 경매 나오는 경우 있어요. 4분의 1 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고 해서 요것만 경매 나오면 이 사람들이 우선 경락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받기가 쉬워요. 왜 아무도 안 건드리거든. 골치 아프니까.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그 안성에 땅이 있어요. 100평의 땅이 있는데 그게 6사람 공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죠. 받았는데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감정가의 10분의 1 되는 가격으로 받았습니다. 시가는 그럼 안 나가는데 뭐 사는 사람이 있어야 시가가 나가죠. 그래서 뭐 사놓는 거죠.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10분의 1 되는 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연락 쭉 다 했죠. 다 해가지고 분할 작업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냐 그러면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랐죠. 갈라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찍으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갖고 싶은 대로 찍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당신들 다 찍고 나면 나머지 내가 할게.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딱 2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2사람 딱 불러 앉혀놔놓고 너네들 가위바위보 해라. 당신들도 이거 분할 공유로 안 가지고 있고 분할이 돼야 팔아먹든지 할 거 아니냐. 내가 여기 들어가는 비용 인지대하고 이런 거 다 될 테니까 등기 비용 내가 다 될 테니까 당신들이 찍기만 찍어라. 찍더라고요.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저런 걸 갖다 분할 갖다 작업 할 줄 알고 등기 같은 거 할 줄 아니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것도 돈이 됩니다. 자기가 노력할 자신만 있으면요. 저게 공유자 지분이 나오면요. 이 공유자 지분이 나오면 사람들이 입찰 안 합니다. 공유자들 외에는. 아파트가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많죠. 아파트로 공유가 되어 있는 경우는 딱 2가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부부가 이 문제일시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와 소유자가 사망해가지고 상속이 된 경우.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부부가 이 문제일시 되어 있다가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살면 괜찮은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난리 나죠. 이제 그 재산분할 소송하고 이제 일하는데 재산분할 소송도 하기 전에 이 남편이 골치 아픈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2분의 1 되는 아파트를 갖다가 이 고지분을 갖다가 러시안 캐시 같은 사채업 그 회사에다가 잡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들어갔어요. 아파트가. 자, 이거 골때리죠. 이제 이거 골때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2분의 2 경매 진행될 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낙찰을 가기 전에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합니다 하고 손 딱 들고 말만 하면, 예, 그게 다른 사람이 그 입찰한 가격으로 내가 낸 낙찰이 돼요. 공유자한테. 그런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 엉뚱한 코치를 해줘가지고 그냥 얌전히 앉아있는 바람에 이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게 한 아파트의 소유자가 두 사람입니다. 쟤네 모르는 제3자가. 이 아파트를 톱으로 자를 수도 없고 골 때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요, 영화 같은 그 현상이 여기 소동에서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가 형제지간에 상속 분쟁이 돼가지고요, 그 2분의 1 공유자 지분권의 형 동생끼리 법원에 소송이 붙어갖고 그거 건물을 정말 반으로 잘랐습니다. 저기 저 11분 출구, 8분 출구 뒤에 거기 본 적 있지? 실제로 반 잘랐어요. 그래 그 영업하던 당구장하고 이 베니판으로 막아놓고 영업을 하고 이랬다니까요. 지금은 그 건물도 다 새로 지었는데 두 개 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합 건물 공유자 지분 경매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왜 노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 좋아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안 하면, 예, 합의 보죠. 합의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딱 절차는 뭐냐면, 이분제를 내가 공유 받았습니다. 딱 받으면, 야, 내 거 이분제를 쓰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내 이제 월세 내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을 자르지를 못하니까, 예, 경매에 의한 분할 청구를 합니다. 요 앞전에는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팔아서 금액을 나누는 거죠. 자, 무조건 하고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예, 남습니다. 할 줄만 알면요. 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뭐 돈 들이고 변호사 비용 들이고 이러면 남는 게 있습니까? 예. 자기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초보자의 경우에 예고등기, 가처분, 말소되지 않는 별도등기, 유치권, 지상권 이런 복잡하고 예외적인 물들은 가능하면 삼가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예, 공부 좀 하시고, 예, 나중에, 예, 자신이 있을 때 그때 건드리십시오. 사실은 말이에요, 유치권 물건을 유심히 보면 이거 돈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요, 특히 오피스텔이 많이 나오는데 건물을 완공을 해놔놓고 이게 분양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나서 회사가 뭐 20층, 15층 오피스텔이 통으로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으로 나온다는 말씀이 건물 하나가 한 건의 부동산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물 전체에 있는 각 오피스텔이 20개, 30개, 40개가 한꺼번에 경매에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공사 대금을 못 주니까 유치권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치권자한테 딱 가가지고 나 이거 경매 받을 테니까 내가 얼마 주면 말소해 줄래? 이런 유치권은 유치권이 성립되거든요, 이거. 성립되는 물건은 이게 뭐 20%, 30% 내려가요. 예. 막 내려갑니다, 이건. 왜냐하면 받아봐야 쓰지를 못하니까 아무도 경매를 안 받죠. 낙찰 안 받죠, 이거를. 그러면 딱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건물이 정상화되었을 때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2천만 원을 갖다 경락을 받는다. 그러면 8천이 남는다. 그러면 유치권자한테 한 5천 줘도 난 3천 남는다. 이러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치권자하고 이제 합의 보는 거예요. 야, 얼마 주고? 내가 경락 받으면 내가 얼마 줄게. 그래, 계약금 얼마 주고. 물론 그 계약금이라는 것은 내가 낙찰을 못 받으면 떼이는 돈이죠. 그렇지만 그 1, 200만 원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합의 보고 들어가는 물건. 예.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물이 나오면 통째로 유치권자하고 초당을 치가지고 유치권을 또 사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밌습니까? 사람 사는 게 여러 지입니다. 자, 제가 아까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감정가를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요, 감정가가 정확하게 나오면 거의 시세의 90%에서 100%가 나옵니다. 감정가가. 근데 이게 믿지를 못해요. 이게 믿지를 못하는 게 어떤 거는 감정가가 높게 나오고 어떤 거는 감정가가 낮게 나옵니다.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엉겨붙지만 않으면 감정가가 높게 나온 거는 당연히 64%, 51%까지 떨어지겠죠. 예. 근데 뭐 어떤 사람 잘 모르고 막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즘은. 예. 근데 이게 제가 그 부산에 요번에 원룸 받은 게 왜 그렇게 감정가가 엉터리였나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때 일단 선례를 봅니다. 매매된 거. 근데 집합건물은요, 우리나라 집합건물이 개념이 좀 이상해가지고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고 공용이라는 게 있고 요걸 플러스 해가지고 계약 면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평당 단가를 이야기할 때 계약 평수를 기준으로 평당 단가를 이야기하느냐,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단가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달라집니다. 감정서를 쓰면서 부산 원룸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산출은 계약 평수 단가를 갖다가 산출을 해가지고 단가 적용을 해가지고 단가 산출을 해서 적용은 전용 면적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 감정가가 낮아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임점입니다. 근처 부동산 가가지고, 예, 실제로 매도가 나온 물건들이 얼마에 나와 있느냐, 그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유사한 건물이 얼마에 나와 있느냐, 이걸 내가 그러니까 부동산 한 군데 가가지고 나 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얼마 팔릴까요? 뭐 이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하나 사러 왔는데요. 이러고, 예. 그리고 현장에 뭐 가게 같은 데 가보고 가서 슈퍼 같은 데 가서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요새 시가 얼마나 나갑니까? 뭐 이러면서, 예.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시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즘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부동산 국토해양부 가면, 예, 실거래가 조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요, 신고된 그 거래 가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100%. 뭐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안 쓰는다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뭐 양도소득세는 세금 관계 때문에 일반인들은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잘 안 쓰죠. 예. 다 나와요. 그리고 이런 실거래된 내역들, 그리고 이 거래 내역들 말고도 현장에 가가지고 부동산들이나 그 근처 사는 사람들한테 시세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야 합니다. 해보면요, 이거 감정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감정가가 높게 잡혔는데 떨어진다고 해서 들어가면 피바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는 거 없는 장사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스처럼, 예, 감정가가 낮게 잡혔는데 사람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감정가가 지금 절반 가격으로 잡혀 있는데, 아니 이걸 80% 경매 저거에서 1차 유찰되고 100%에서 유찰되고 80%, 저는 80%에서 봤거든요. 100%에서 못 봤어요. 100% 봤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따질 거 아니죠. 아니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나왔는데 그 100% 써도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5개를 잡으면서 5개를 다 101% 썼어요. 딱지 다 잡았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91%, 92% 갖고 그 1%, 2%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1% 뭡니까? 감정가 3천만 원짜리가 1%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지금? 그게 100% 써가지고 3천만 원이 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예, 감정가 낮게 잡힌 거는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중에 입찰가 선정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버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따는 것만. 내가 버리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팔 때도 그렇습니다. 팔 때도요, 부동산이 쭉 올라간다 아닙니까? 이게 주식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주식은 잘 못해요. 근데 잘 모르는데 주식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올라갈 때 팔아라. 그럼 계속 올라가면 어떠냐? 다른 사람도 먹고 살게 주세요. 예, 그거 욕심 부리다가요, 나중에 피박하셨습니다. 딱 내가 먹을 까지만.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손해를 안 봐요. 그거 지고 있다가 잘못하면 골병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환금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이걸 팔아야 돈이 되는데, 내가 팔아야 이사를 가는데, 예,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자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합니다. 이게 부동산이 웃기는 게요. 그 주위가 전부 1억에 팔아도요. 나는 1억 5천에 팔리는 경우가 있고요. 대한민국이 다 거래가 안 된다 그래도 내 거는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 방송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뭐 50% 인하하니 뭐 저기 나오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인의 입장이라면 어떻습니까? 수수료 많이 주는 사람 물건 팔아줍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딱 그럽니다. 물건 팔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팔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 이거 내 돈에 1억만 지어주세요. 얼마나 받던데 신경 안 쓸게. 대신에 더 받는 것만큼의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건 까야 한다. 나 딱 그래버립니다. 그러면 얘들요. 자기들 아는 사람 손님 오는 것마다 막 꼬십니다. 예, 막 뻔뻔질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월세 놓을 때 어쩌는지 압니까? 원룸 월세는요, 계산하면은요, 원룸 월세는 계산하면, 이런 놈 하나당 그 법정 최고가격이 20만 원입니다. 수수료가. 월세 놓으면서요, 원룸 월세를 놓는 게 그 물건을 내만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 건물에 60개, 그 근처에 하면은 몇백 개가 물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 어느 세월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도배장판은 물론이고, TV도 조그만 거 있던 거 큰 걸로 싹 바꾸고, 예. 그 바꾸고 뭐 침대 바꾸고 침대 해봐야 7, 8만 원이면 바꿔요. 원룸 침대. 예. 그래가지고 부동산 중개인이 쫙 뿌렸어요. 뭐라고 뿌렸냐면 중개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 20만 원인데 뭐 집주인은 뭐 좀 더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요. 요번 달 안에 빼주면 내가 50만 원 드릴게요. 중개인들마다 내 것보다 먼저 데리고 옵니다. 뭐 같이 뺄 건데 그렇잖아요. 많이 넣는 거 빼죠. 그거요. 월세가 한 달에 30만 원, 35만 원인데요. 두 달 공치는 것보다도 50만 원 수수료 주는 게 훨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푼돈 아까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말라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도 먹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거 아까워하면은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이게 풀어주는 게요.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거를 잘 응용하시고 다음에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요. 부동산 중개인들이 혹하고 달라들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내게 쉽게 팔리고 빨리 팔립니다. 부동산 중개인들 뭐 이렇게 권리에 문제 있고 이런 걸 갖다 속여서 팔면 큰일 나죠. 이제 하자 있는 거를. 그렇지 않은다면은요.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수수료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팔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평구 농가주택 그 1억 2천에 팔 때도 그랬어요. 내 손에 1억 2천만 넣어주라. 나머지 다 먹어라. 그 사람들 얼마에 팔았냐 그러면 1억 3,500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내가 안 알아봤어요. 그 평창 올림픽 그 때문에 제2영동고속도로 IC 바로 밑에거든요. 그거 알아보고 궁금해서 알아보면 올랐으면 배가 아파서 어떡하려고. 안 알아봅니다. 신경 다 끕니다. 내 거인데 뭐라 신경 써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빗나갔는데 감정가를 믿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각 경매 사이트를 비교해서 관심도를 체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그 물건 옆에 보면 이 물건을 몇 명이 조회를 했는지 클릭수가 나와요. 제가 아까 각 사이트들을 2개 이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지지 옥션에서 나오는 클릭수가 다르고 다른 클릭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물건들별로 쭉 비교해보면 클릭수가 많은 물건이 있고 적은 물건이 있어요. 적은 물건은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말은 경쟁이 심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클릭수가 많은 거는 당연히 관심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되죠. 부산에 얼마 전에 광명 사거리 전철 여기 있죠. 여기가 전부 재개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쭉 나눠졌어요. 구정 때 이걸 봤습니다. 요쯤 있는 물건인데 여기서 딱 직선거리가 100m고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큰 도로까지.
주택이에요. 일반 주택이에요. 평수가 40몇 평이 되는데, 이게 51%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집은 다 쓰러져 갑니다. 이게 이런 다 쓰러져 가는 집은 땅값이죠. 예,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땅값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건물을 왜 찾느냐. 이거 원룸이나 빌라 용지는 그저그만이죠. 업자들 환장하고 달라듭니다. 왜냐하면 인구 밀집 지역이죠. 더구나 이 광명 재개발 유명한 데입니다. 오랫동안 진행 안 되기로. 그래서 열 몇 군데, 14군데 그 재개발 지구 중에서 3개가 재개발 지구 지정이 취소가 돼버리고, 예. 나머지가 남아있었는데 취소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아무 문제, 건축허가가 무조건 나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입찰을 하려고 딱 들어갔어요. 알아보니까요. 자, 이런 걸 갖다가 왜 하느냐. 빌라나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한다고, 말로는 갖다 짓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까 같은 권리 분석 외에 건축허가가 문제가 없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건축설계 사무소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넣어봤더만요. 3층 이상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지구와는 상관없습니다. 왜? 저기 지대가 살짝 높아가지고 그 옆에 빌려가 있는데 일조권 조망권 침해 때문에 3층 이상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50평밖에 안 되는 땅에 3층도 안 나오면 2층 많이 나온대요. 건축비도 안 빠지는 거죠, 저거. 딱 포기했죠. 근데 저거 50%가 떨어져 나오니까 경쟁이 20명이 붙었어요. 난 참 궁금해. 그 낙찰 받은 사람인데 낙찰을 얼마 받냐면 낙찰을 98%에 받았어요. 98% 받았더라고요. 저게 딱 그 건물만 지을 수만 있으면요. 98% 받으면 가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저게 건축허가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고 했을까? 난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손 떠난 건 내가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경매 사이트들의 관심도를 보면, 그리고 지지 옥션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5분 이상 본 사람들의 조회수와 그냥 단순 클릭 수가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것도 좋은 참고가 되죠. 예. 그다음에 자, 이거 4번. 이거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물건을 어떻게 찾고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고 현장에 찾아가 보고 쭉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이에요. 내가 적당한 낙찰가를 못 써서 낙찰을 못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감각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오롯이 경험입니다. 자, 줄타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물건이 선정됐다는 전제하에서, 자, 감정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적절한 걸 봐야죠. 예. 두 번째, 이게 내가 얼마를 낙찰을 받았을 때 얼마를 이득 본다는 계산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심도를 보고 요게 얼마 정도 선까지 쓰면 내가 낙찰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걸 참 잘합니다. 제가 이걸 참 잘하는 게, 이게 송파의 빌라 같은 경우에 제가 2억 7,500만 원인가를 낙찰을 받았는데 2등하고 차이가 50만 원 차이 났어요. 예, 그 정도 되면 명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밑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해보십시오. 실제 입찰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과정을 연습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제, 보신 자료 중에서 보면, 요 입찰표 있거든요? 이걸 써보세요. 이걸 써가지고,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고, 낙찰이 끝났을 때, 경매 사이트 보면은 낙찰 가격이 나와요. 예. 나오니까, 내가, 들어갔으면 요거 낙찰 받았겠다, 안 받았겠다. 내 계산이 왜 틀렸을까?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 감각이 길러지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 경매를 경락받았을 때요, 8번 떨어지고 9번 만에 경락받았습니다. 8번 떨어지고 9번 만에 경락을 받으면서요, 내가 경락을 못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감정가 3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차가
100% 3억이 나오고 2차가 80% 2억 4천이 나옵니다. 그죠? 이 2억 4천에서 내가 2억 6천을 쓰는데 2등이 2억 4천을 쓰면 나는 안 버려도 안 들어가도 될 2천을 버릴 게 아닌가. 요게 아까워서 금액을 못 쓰는 거예요. 요게 아까워서. 근데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요, 다 요게 아깝습니다. 처음 하시는데 요게 안 아까우면요, 나중에 실질하면 써보십시오. 정말 사람도 아닙니다. 이걸 초월하면요, 그때부터 감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내 위에 것만 보라고요. 3억에서 내가 2억 6천을 쓰면, 그래, 4천 남잖아. 예. 요것만 보십시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 6억 5천 시세 정도 나가는데 제가 5억 1천만 원에 받았습니다. 예, 5억 1천만 원 받으면서 전에 살던 그 집주인이 그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나가는데 사람이 질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질이 되게 안 좋아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했는데 나가면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이 안 돼가지고 관리비를 한 500만 원 미납을 해가지고 그 관리사무소에서 이삿짐 차를 붙들어 놓고 내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예, 500만 원 내가 줬습니다. 예. 아니, 이러는 게 덕 받지 않습니까? 이러는 게 덕 받잖아요. 500만 원 줬습니다. 저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재개하시라고. 예. 그래서 그 전에 경락을 받고 난 뒤에 대금 납부하고 나서 집 보러 갔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욕을 하고 막 뭔가 쌍욕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 사람은 기분 좋아서 욕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얻는 이득만 생각을 하고요. 내가 버려도 되는 건 버리십시오. 그 버려도 되는 걸 안 버리려고 지고 있는 게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감각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등거의 격차를 미리 아까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평생 가도 낙찰 못 받습니다. 그래서 1등 낙찰이 되었을 때 시세와의 차이를 경매가 좀 이득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택도하게 높은 금액을 쓰면요 경매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딱 기준을 정해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제세공과나 미납연체로 명도, 금융비용, 등기비용도, 부대비용도 계산을 감안해야 됩니다. 자, 요거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별로 큰 문제 안 됩니다, 사실. 뭐, 전기요금 해봐야 전기요금 오래 안 내고, 가스요금 오래 안 내면 끊어버리니까 큰 문제 안 되는데, 사실 뭐 몇천만 원 이득 보는데, 이건 뭐 한 1, 200만 원 나오는 큰 문제 될 거 아니죠? 근데 관리비는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미납 관리비는요. 우리가 왜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에 대한 미납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을 하고요. 전유 부분에 발생하는 미납 관리비는 전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낙찰받고 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미납 관리비를 전유와 공용을 분리해서 주세요. 이러면 자기를 딱 계산해서 줍니다. 그거 집행건물 관리 그 규칙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래서 딱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예. 1가구 1주택은 문제가 안 되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설명을, 임차 명도하는 방법이 설명드리겠지만, 경매에서, 골 때리니까 우리가 매매와 전월세 가는 거, 이사 가는 거와는 다르게, 경매는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명도의 기간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요, 집주인이 경매로 집을 날리는 같은 경우에 거기 살고 있다, 세입자가 없이 이러면요, 법원에서 인도문이 바로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근데 임차인이 들었는데 보증금 하나도 못 받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객일 만큼 객이고 있을 만큼 있습니다. 이사병 준 데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요, 명도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할 때 항상 입찰을 2억 1천만 원, 뭐 2억 5천 3백만 원 이렇게 입찰가를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이렇게 원단에까지 쓰십시오. 실제로요,
11,000원에 1등과 2등이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송파빌라 같은 경우에 2등하고 차이가 50만 원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55만 5천 씁니다. 혹은 99만 9천 원을 씁니다. 그 습관이 그 송파빌라를 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대금 납부나 요거 부분은 다음번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음번 시간에 각 물건별로 여기 교환에는 없는데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대금 납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